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시장에 대한 궁금증 함께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 나가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파트너와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부분을 좀 시장에서 체크하고 계신지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나쁘게 끝났습니다.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3대 주가 그렇게 하락을 한 것이 보면 M7 주식들도 즉 빅테크 기술주들도 많이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대기 물량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타이밍에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또 함께 거시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별로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했던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처음 한 1년 8개월 만인가요? 한 꽤 긴 기간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말뜻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비와 또 서비스업 지수가 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뜻은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면 우리 한국 상품이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데 있어서 이게 줄어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트럼프의 이러한 관세 정책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그날 발표된 그 FOMC 회의록 여기서도 이 FRB 의원들이 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을 잠시 동안 좀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이 말뜻은 미국 시장에 더 이상 유동성이 잠시 동안은 안 들어올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은 지금까지 오를 대로 오른 주가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랑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러니까 러우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그동안 이 조 바이든 정부에서 지원해왔던 그 5천억 달러에 대해서 뭔가 반대급부로 달라고 하면서 이 광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히토리 쪽인데요. 히토리들은 중국과 미국이 지금 무역전쟁 내지는 패권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가장 무섭게 휘두를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 히토리 무기화에 대해서 미국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이 우크라이나도 이 히토리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이면서 또 한편으로 이 히토리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히토리는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다른 외국인도 있지만 이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환경 파괴가 이건 동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쉽게 개발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히토리가 부존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충청북도 지역에 이런 히토리들이 매장돼 있지만 함부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개발하겠다고 나섰다가는 주변의 환경 파괴 때문에 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호주같이 이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에 묻혀 있는 히토리를 개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아예 그냥 대놓고 자기들이 5천억 달러에 대한 그 지원했던 것들에 대해서 대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협상이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러우 전쟁도 종전을 향해서 즉 한국식 휴전을 통해서 이 종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잡힐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그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비트라는 데가 대규모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보안 사고인데요. 14억 6천만 달러가 이번에 이제 해킹 피해를 당해서 회사 밖으로 유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약 2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 이 굉장히 큰 사고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난 데에는 이 바이비트의 그런 보안을 뚫고 들어가는 실력 있는 그 해커들이 누구냐? 이게 북한 소행 같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북한의 이러한 인재들, 그러니까 해킹을 잘하는 그런 인재들을 북한은 조직적으로 키워서 이런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보안 쪽에 대한 투자가 좀 덜 되었기 때문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 경기 침체 속에서 보안에 대한 투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FOMC 회의록에 대한 쇼크, 그다음에 거시경제가 부진하게 나온 결과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 기준금리 인하를 중단시키면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게 이제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을 전체적으로 심어주면서 한편으로는 최악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야기들 한번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이요, 그래도 미증시 하락과 비교해서는 하단을 지지해 주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 조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이슈는 가장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악재는 많죠. 네. 트럼프가 등장해서 우리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 악재입니다. 이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악재죠. 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디커플링되고 차별화되는 건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썼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 관세 정책 때문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서 FRB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르죠. 한국은행이 제대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특히 이제 남편분들 같은 경우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당신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을 들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을 한국은행이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나쁜 것은 내일 기준금리 우리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우리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물론 지난 12월 달부터 우리나라 국가적인 이벤트가 좀 있었죠. 위험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일 기준금리를 또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을 가겠죠. 하지만 이 자본시장에는 돈이 들어옵니다. 유동성이 들어온다는 건 우리 시장에 돈의 힘으로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일 인하한다면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지난 연말부터 해서 자사주를 3조를 했습니다. 3조를 사들였고 그걸 이제 소각을 했고 또 3조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약속했던 그 10조 원 중에 7조 원이 남아있죠. 그래서 올해 도합 10조 원을 추가적으로 이 11월 달까지 매수해서 그걸 소각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알아서 하겠지만은 시장에서 10조 원의 돈을 또 쏟아붓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만큼의 자사주를 사는데 돈을 쏟아붓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우리 증시는 자본시장에서 일정 기간 또 이 잠시 잠깐이라도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주와 또 창투사도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죠.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밀어 올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면 조달금리가 싸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조달한 자금을 갖고 여러 가지 돌릴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조선주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 철강주들이 이제 중국의 후판을 수입하는 값싼 후판에 대해서 반덤핑 제소를 한 겁니다. 여기 정부가 예비 판정을 했는데 최대 32%인가요? 그 정도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철강주들, 그러니까 조선주들은 중국산 싼 값에 이러한 그 후판들을 수입을 해서 이걸 지렛대 삼아서 우리나라 철강주들과 후판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철강에 대해 이런 후판에 대해서 고관세를 매기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렛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은 후판 가격을 철강업체들이 원하는 대로 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가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그 급락했을 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VLCC 같은 경우는 지금 후판의 원가 비중이 20%까지 줄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주들도 예전에 후판값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봤었는데요. 그에 대한 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이 이 반덤핑, 그러니까 후판에 대한 반덤핑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이 원가 부담이 심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지나친 기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이제 신한울 원전 3, 4호기인데요. 이걸 짓겠다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건설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우리 원전 관련주들은 최소한 3년치의 일감을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에 대해서 이 원전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첨단산업 전력 지원에 관련된 에너지 3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태양광과 해상 풍력에 대한 지원이 이제 이어지게 생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죠. 코로나 진단 키트가 올라간 네. 이유가 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 새로운 인간에게 감염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연구소 안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건 셀지에서 이제 미국 굉장히 유명한 그 전문 잡지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아직까지 연구소 밖으로 나오진 않고 연구소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를 해주는 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백신을 개발을 해서 제조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 진단 키트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관련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DNA나 이런 부분 정보를 데이터를 공유를 해주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진단 키트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이 진단 키트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묻지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한창이라는 회사가 자본금 전액 잠식 때문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 말 뜻은 3월 달에는 12월 결산법인 중에 저가주들, 그 부실주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는 시즌입니다. 이때 이런 감사 의견을 받지 못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패심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가주들, 동전주들 조심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이슈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또 질문해 주신 시청자님 계셔가지고 저희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창일님께서 여쭤봐 주셨는데 미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국내 증시도 이제 조금 어쨌든 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요. 대폭락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또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네, 흔들림은 좀 제한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지난 연말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추면 시장에 충격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거 봐서는 지금 그렇게 뭐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이벤트가 이젠 좀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시장 내 유동성이 공급되던 게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당장 내일 25일 날 한국은행의 그 금통위가 열리는데 여기서 기준금리를 25 베이스 포인트만큼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시장 내 유동성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단일 기업이 지금 작년 연말에 3조 원이고 벌써 올해 10조 원을 시장에 쏟아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일시적이지만 우리나라 시장 내 유동성 장세가 발생할 수 있고 증권주와 창투사, 즉 벤처캐피탈 같은 종목들은 특히 이런 금리가 낮아지면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 증시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고 너무 그 미국 증시에 우리가 딱 붙어 있어서 커플링된 게 아니라 디커플링된 증시이기 때문에 너무 미국 증시에 겁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시장은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특징 섹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를 벤처캐피탈 관련된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왜 이 이슈를 선정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지난 연말부터 해서 한국은행이 실제로 미국과 함께 미국이 금리를 낮출 때 같이 낮춘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들어오고 있는 유동성은 결국은 이 창수사들이 그 조단위 내지는 뭐 몇 천억짜리 펀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창투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수익 기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이 펀드의 규모가 또 펀드가 많으냐 그에 따라서 관리 보수를 받습니다. 무조건 그 펀드의 1% 정도의 관리 보수를 받는데요. 1,000억짜리면 10억을 받는 거고 이 조 단위의 이거면 거의 한 100억 가까이를 그냥 관리 보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이 투자자들과 협의를 해서 그 수수료는 좀 조정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 펀드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펀드 규모가 클수록 관리 보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매년 이런 펀드들에 대한 청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펀드를 많이 갖고 있으면 매년 몇 개의 펀드가 천산되면서 거기서 투자를 잘할 경우에는 이제 인센티브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창수사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창수사 중에 적자 나는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상장사 중에 여러분 시간 되신다면 한번 한번 그 다트에 들어가 보셔가지고 이 실적들 한번 보십시오.
창수사들은 대부분 실적들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 이유가 이 시장 내에 그동안 이게 고금리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중금리였는데요. 중금리 때문에도 이런 펀드를 새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말 그대로 이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수사들의 실적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수사 중에 작년에 그 상장했던 HB 인베스트먼트와 LB 인베스트먼트, 아주 IB 같은 경우는 이들 회사가 투자해 놓은 기업들도 굉장히 알짜배기로 좋은 데다가 이런 그 펀드들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들이 좋은 회사들이고 이런 회사들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일 한국은행 FOMC가 인하를 한다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조용히 가서 먼저 저가 매수를 하시고 나중에 남들이 사겠다고 아우성 칠 때 거기다가 슬라이드 치면서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주식 투자자의 기본적인 수익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창투사 관련된 기업들 기준금리 인하 시 유동성 확보로 인해서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종목군들 좀 몇 가지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앞서 저희가 그 시장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네. 그 희토류라던가 희귀금속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가 요구를 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종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좀 이슈 좀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에서 지금 조 바이든 정부 때 우크라이나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도 아니면서 뭐 몇천억 달러를 거기다 쏟아부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는 이제 영수증을 들이면서 너 이만큼 받았으니 우리한테 뭐 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땅에서 나는 이런 희토류들입니다. 그런데 희토류들을 채굴권을 이제 미국 기업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50년, 뭐 어떤 경우는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겠는데 50년 장기간 동안 채굴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그 기술로 채굴을 하면 말 그대로 50년 후에 우크라이나 기업이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돌려받았을 그 광산에는 아마 텅텅 비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국부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이에 대해서 또 실제로 이러한 조건을 해서 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러시아와 휴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우디에서 열린 휴전 협상에서는 아예 우크라이나 대표는 참여하지도 않고 미국과 러시아의 대표들끼리 만나서 서로 휴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전형적으로 우리 한국식 지금 현재 양쪽 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휴전선을 긋는다는 그런 한국식 휴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동부 지역의 그 영토를 러시아에게 할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라도 휴전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재건 사업이 벌어지는데요. 이걸 이제 신마샬 플랜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규모가 우크라이나 지역에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우크라이나 나라가 이 유럽에서는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 나라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가 단위의 말 그대로 뉴 빌딩이라고 해서 국가 단위의 재건 사업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국가 단위 재건 사업을 해본 기업들 또 그러한 능력이 되는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기업들이 그러한 경험도 많이 있고 해봤던 경험이 있지만 중국은 러시아 편에 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하는 재건 사업에 중국 기업은 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SG나 다스코, 대동 같은 기업들이 미리부터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SG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한국에서 이제 아스콘,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스콘 사업을 하고 있고 도로 사업을 했던 내수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요즘 최근 들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해외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SG가 이미 이 우크라이나에 법인을 내고 이미 일부 주하고는 손을 잡고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SG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스코 같은 경우는 이게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고 이 도로공사, 그러니까 도로공사 같은 게 토목공사도 하고 있고 그런 회사인데 다스코 같은 경우는 이 조립식 주택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진출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지금 SOC 시설이 대부분 파괴됐기 때문에 전력선을 각 지방마다 다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그 지역의 가정주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태양광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대동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미 한 300억 원 규모의 트랙터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지에 있는 이런 트랙터 수입업체와 손을 잡고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게 광물 채굴권을 빼앗긴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은 비옥한 토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적으로 6위권의 이 밀 생산 국가인데요. 가난한 나라의 곡창지대라는 말을 듣고 있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이 밀이 수출되지 않으면 이란과 이라크와 또 이란, 또 이집트, 그리고 파키스탄까지 이런 나라들은 말 그대로 이제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식량이 조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이 대동이 기회가 있는 겁니다. 대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사망했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줄어든 그런 그 우크라이나 그 넓은 토지에 대동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런 농기계들을 사용해서 대규모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의 식량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가 대동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파트너로 데려오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동이 뭐 사진이 안 나오나요? 사진 중에 나온 것처럼 농기계 광역 출판 그러니까 총판 계약식을 맺을 정도로 그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러한 그 휴전이 될 경우에는 이 SG와 다스코, 대동 같은 기업들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들어보면 지금 러시아에게 좀 영토를 많이 뺏긴 가운데서 휴전이 좀 이어진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뭐 휴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체가 있는 기업으로 접근하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어떠한 종목을 공략주로 선정하셨는지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두 가지 섹터 중에 어떤 걸까요? 그럼 창투사 쪽이죠. 창투사요. 종목은요? 네, HB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 조금 강조하시긴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랑 가격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HB 인베스트먼트는 상장을 작년 1월 초에 했는데요.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달에 했고 그 이후로 줄곧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초보 투자자도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버틸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HB인베스트는 실적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그 심사역들, HB인베스트먼트뿐만 아니라 다른 창수사들도 실제로 이 심사역이라는 실제 일을 하는 친구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몇 천억의 돈을 굴리는데 그 친구들의 실력, 그 과거에 그 투자했던 그리고 투자해서 회수했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나 거기 들어가보시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실력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HB인베스트는 지금 운용 자산을 7천억대로 불려놨어요. 그만큼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 부수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2024년 매출액은 151억에 영업이익이 64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58억을 이제 벌어들였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나 모빌리티, 인공지능, AI, 또 배터리 등에 대한 투자를 올해 늘릴 거고요. 그리고 올해 700억 원대 투자를 회수했고, 작년에 투자를 회수했고, 올해는 또 그만큼 1,000억 원 가까이를 투자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 투자했던 회사 중에 이번에 달바 글로벌이라는 회사와 삼양컴텍, 도프, 쿠봉 등 이런 4가지 정도 회사들을 이번에 IPO 시킬 거라고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수를 하면 그에 따른 차익 실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굉장히 좀 실적이 올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1,800원, 목표가는 4,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1,700원 정도 잡으시는데 실제로 이 목표가 4,000원은 이 회사가 분기마다 실적을 내는 걸 체크해 보시면 이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조달금리가 싸기 때문에 비용은 내려가고 이 앞으로 수익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차이, 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HB인베스트먼트 같은 또 이 회사 말고도 또 다른 창수사들도 올해는 기회가 많을 그럴 시기입니다.
네,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창투사들의 실적 개선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HB 인베스트먼트 오늘의 공약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공약주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